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있는 캐필라너 협곡은 하이킹 천국이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집채만한 소나무 아래로 펼쳐지는 숨막히는 바위 경관 사이를 강물이 굽이쳐 흐른다.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자연의 풍광을 가로지르는 것은 조그마한 숲길과 두 개의 다리뿐이다. 하나는 짧고 단단한 나무 판자로 만든 다리로 양쪽에 높다란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길이 140m에 높이가 70m에 달하는 강철 케이블로 만든 다리로 바위 협곡 위에서 제멋대로 흔들린다. 1974년 캐나다의 심리학 교수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턴이 연인이나 배우자가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을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두 다리 위에서 한 실험을 통해서였다. 연구원들은 먼저 짧고 안전한 다리에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세워두었다. 이 여성은 여자 동행 없이 지나가는 남성 등산객에게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며 말을 걸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다음 자신을 도나라고 소개하며 종이 위에 문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하세요 라고 써서 주었다. 짧은 추파를 던진 것이다. 이후 같은 여성이 흔들다리 위에 서서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자신의 번호를 건넸다. 이번에는 글로리아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점만 달랐다. 곧이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연구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사실 이 매력적인 여성이 준 번호는 자신의 번호가 아니라 연구원의 번호였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도나 혹은 글로리아가 맞는지 확인을 했는데 이로써 그가 어떤 다리를 건넜는지 알 수 있었다. 집계를 마치고 나자 결과의 불균형이 곧바로 나타났다. 안전한 다리를 건너온 남성은 겨우 10명 중 1명이 서 있는 여성에게 전화를 했다. 반면 흔들리는 다리를 건넌 남성은 2명 중 1명이 서 있는 여성에게 무척 매력을 느꼈고 연락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같은 여성이지만 상황에 따라 남성들에게 다르게 다가온 것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해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사랑은 1시간이나 일주일 만에 변하는 것이 아니며 그 힘은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라고 썼다. 정말 낭만적인 생각 아닌가? 사랑에 빠지고 그 엄청난 힘 덕분에 그 사랑을 삶의 끝자락까지 느낄 수 있다니.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높은 기대이기도 하다. 삶은 사랑의 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냉정한 숫자가 이 사실을 보여준다. 유럽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다. 대부분의 커플이 사랑에 빠져 결혼한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랑의 힘은 종종 죽음이 갈라놓기도 전에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서약이 있든 없든 낭만적인 사랑의 시작에 내재된 욕망과 갈망, 마법의 순간은 어느새 일상과 친숙함에 자리를 내주지 않던가. 나비가 뱃속에서 날개를 요동치는 순간은 천일의 저녁을 같이 보내고 난 후가 아니라 처음으로 둘이 같이 해질녘을 맞이한 순간이 아니던가. 많은 사람이 처음의 열정은 어느 순간 사라지며 순조롭게 관계가 풀린다면 두 사람이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관계가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려면 뱃속의 나비들이 정말 사라져야만 할까? 처음 몇 시간과 몇 주 동안만이 아니라
어쩌면 마지막 날까지 진실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밀. 자기 확장 모델은 사랑에 대한 많은 이론 중 하나다. 나는 복잡한 주제를 포괄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하지만 자신을 확장하기 위해 사랑에 빠지겠다고 생각한다면 오랜 시간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쉽다. 호르몬이 당신을 흥분시킬 것이고 상대방과의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당신도 커다란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점점 더 알게 되고 관계가 지속되면서 두 개의 원은 계속해서 합쳐지고 커진다. 물론 시작할 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얻는 것이 많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확장이 멈춘다면 그때부터 상황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두 사람의 관계에 발전이 없고 점점 멀어져가는 커플의 경우 두 원은 서로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커플은 이별을 하거나 소닥보듯 나란히 따로 살아간다.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 그 결과는 종종 비극으로 치닫기 마련이다. 자기 확장 모델에 따르면 우리는 두 개의 자아가 더 발전할 때만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캐필라노 협곡의 흔들리는 다리로 돌아가 보자. 아서 아론과 도널드 더턴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흥분되는 상황이 사람을 보다 감정적으로 수용적인 상태가 되게 한다는 사실이다. 남자들의 뇌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느낀 스릴과 긴장감을 다리 때문이 아닌 젊은 여자와의 만남 덕분이라고 받아들였다. 이 효과는 다소 밋밋한 나무다리 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한 다리에서 남자들은 특별히 예민한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 이 두 연구자의 발견은 수많은 후속 연구와 더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입증되었다. 큐피드의 화살이 우리를 쏘자마자 뇌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 기억한다면 다리 실험의 결과는 지극히 타당하게 느껴진다. 신나는 경험은 도파민의 방출로 이어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당신이 그 스릴감을 좋아한다면 말이다. 현수교를 건넌 남자들의 가슴속은 미묘하게 살짝 동요했고 이들의 뇌는 그것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착각했다. 그토록 많은 남자가 전화기를 집어든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커플이라면 이 같은 통찰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다. 가령 두 사람이 수년간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거듭한다면 동그라미를 확장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흥분과 즐거움은 우리 마음에 사랑의 나비를 다시 불러들인다. 이에 대한 연구에서 커플들은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앞으로 70일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즐거운 활동을 하라고 요청을 받았다. 한 그룹에 속한 커플들은 의식적으로 흥미진진하다고 여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했다. 반면 대조 그룹의 커플들은 즐겁기는 하지만 흥분되지 않는 것, 영화를 보거나 교회에 가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실제로 신나는 경험을 한 커플들이 그 후 관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콘서트나 극장 가기, 스키나 등산, 댄스 활동 등 이들이 선택한 활동은 큰 모험은 아니었지만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그저 가끔씩 정기적으로 안전지역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탱고 선생님의 댄스 스텝을 흉내내거나
흔들리는 현수교 위를 걸어서 등산을 하기만 해도 우리의 뇌는 거기서 오는 흥분을 가슴 설레는 나비의 귀환으로 해석한다. 그러니 키필라노의 협곡에 있는 다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방문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일과를 방해하는 신나는 경험과는 별개로 서로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제스처도 있다. 몇 년 전 연구원 존 고트먼과 로버트 레벤스는 워싱턴 대학 캠퍼스의 건물을 사랑학 연구를 위한 조그마한 호텔로 개조하고 신혼 부부들을 초대해 그곳에서 24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6년 후 연구자들은 이 커플들에게 다시 연락해 어떤 커플이 헤어지고 어떤 커플이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는지 조사했다. 이 평가는 부부들의 행동을 바탕으로 관계의 진행 과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관찰 기간 동안 연구원들은 각 커플이 상대의 제안에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새에 관심이 많은 올레는 라일라와 함께 호텔방의 작은 발코니에서 아침을 먹으며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저건 울새 같은데? 들어봐. 그는 흥분해서 외치며 자신의 관심사에 응답해줄 상대의 반응을 기다렸다. 올레의 아내 라일라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다. 그가 어떻게 새소리를 알아듣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신문에서 고개를 들지도 않고 응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순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학 연구소에 머무른 지 6년 만에 결별한 부부의 경우 평균적으로 3번의 제안을 1번 정도만 반응을 보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관계를 유지한 커플의 경우 평균 86%의 반응을 보였다. 당신은 새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에게 새는 중요한 존재다. 울음소리로 울새를 구분하는 것은 그의 특기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상대의 제안에 응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보태고 같은 주제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작은 규모지만 자기 확장과 더불어 두 사람이 영원한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서 5대1 법칙도 유용하다. 사실 다툼 없는 사랑이란 없다. 치약 뚜껑을 쓰고 닫지 않는 문제나 싱크대에 접시를 쌓아두는 문제, 섹스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의 문제 등에는 언제나 의견 불일치가 있기 마련이다. 5대1 법칙이란 하나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5배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부정적으로 부딪힌 일이 있다면 그 경험을 보상하기 위해 5번은 좋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 알고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측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것을 감지하게 되면 뇌 안의 경고음이 빠르게 울린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간과하기도 한다. 5대1의 불평등한 비율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오랫동안 사랑을 유지해온 커플 또한 종종 말다툼을 한다. 하지만 베개가 날아다니는 싸움을 하더라도 나중에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간다. 상호작용은 포옹일 수도 있고 서로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열띤 토론이나 논쟁을 두고 한바탕 즐겁게 웃음을 터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 자기 확장에는 건설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반응 후 필요한 긍정적인 반응이 정확하게 5개인지 3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정적 상호작용과 균형을 이루려면 훨씬 더 많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법칙이 중요한 것이다. 긍정적인 작은 반응이 거듭 모여서 전체적인 변화를 만든다. 하지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단지 함께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홀로 성장할 수 있다. 아무리 서로 겹치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사랑을 유지하는 우리는 언제나 두 개의 나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거의 배타적으로 살면서 별도의 행동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커플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이 친구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에서의 느낌과 생각,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된다. 만약 상대도 같은 행동을 한다면 집 안에 부는 신선한 바람은 배가 될 것이다. 연애 초기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이런 신선함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것에서 뭔가를 얻는다고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는 그것을 좋아한다. 확실성과 습관보다 빨리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다. 이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비감을 남겨두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영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상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파트너의 성공을 축하하세요 라고 아론 교수는 말한다. 이것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상대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밑바닥에 추락해 있는 상대를 돕는 일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떤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공을 같이 즐기고 그가 그 성공을 충분히 만끽하도록 해주는가? 만약 두 사람이 함께하는 동안 자신이 정말로 잘하는 영역에서 빛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주고 서로가 하는 일을 지켜본다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던 우리의 뇌는 두 사람이 겹치면서 이루어낸 멋진 원을 기억하고 그 원을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덧붙일 것이다. 기회가 있다면 파트너가 일하는 곳에 하루쯤 동행하거나 파트너의 취미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라.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는 감정은 없다. 사랑에 빠진 처음 몇 시간이나 몇 주 동안의 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셰익스피어 같은 낭만주의조차도 흔들리는 현수교 위에 영원히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느껴야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인 행복과 건강, 삶의 만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빠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질이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대단한 사랑의 느낌을 받는다고 해도 장기간에 걸쳐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걸음은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한다. 가끔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고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 간단히 말해 관계를 통해 자신을 확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뇌는 편안하게 날개짓하는 나비의 느낌을 보상해준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사랑에 대해 종종 느끼는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사랑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고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감정의 세계 중 2장, 사랑, 감정과 사랑 호르몬의 상관관계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씁니다.
연인과의 사랑,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동료와의 사랑. 사랑의 범위는 참 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은 이성과의 사랑, 설레임이 아닐까요? 저자는 신선한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연애 초기에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신선함이라고요. 신선한 바람, 신선한 과일, 특히 신선한 과일의 신선함은 유통기한이 있지요. 열정적인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열정적인 사랑 이후에는 잔잔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감정이 느껴지면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면 그대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부부 관계도 신선한 바람이 불 수 있게 만들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내용에는 협곡의 흔들다리 사례가 나오는데요. 부부의 일상을 떠나서 신나는 경험을 통해 뇌에서 분비되는 흥분과 가슴 설렘을 즐겨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몇 년 전부터 등산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흔들다리가 있습니다. 흔들다리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가야 있는 것처럼 힘들게 올라서서 흔들다리 위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신선한 바람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잡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만 생각하게 되지요. 정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묵묵히 걷다 보면 혼자가 아닌 함께 걷는 짝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짝꿍이 말하면 관심 있게 들어주고 반응하는 것,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주는 것, 쉬운 듯하지만 일상에서 자주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지요. 부부나 연인의 관계 모두 감정이라는 세계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번에 읽고 있는 감정이라는 세계의 저자인 레온 빈트샤이트는 독일의 심리학 박사입니다. 미국, 스위스, 벨기에의 심리학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책 속에는 다양한 실험 사례가 나옵니다. 조금은 어려운 듯하나 책 속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새로운 경험을 함께한다.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둔다. 사랑의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